사이 오디오 북. 뱀이 된 왕자. 한 고을에 나이 어린 소년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가난해서 매일 일을 해야 하긴 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옳은 일은 솔선해서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된 하루의 일을 끝마친 후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얘야,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소년 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 어서 말씀해 보세요. 소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받아라.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다이아몬드는?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값진 다이아몬드는 아직껏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거니와 더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도 채 잊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에게 아주 주는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받아두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은 저를 꾸벅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한 말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덕분으로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쁜 색시를 받아들여서 재밌게 살게 되겠지. 그런데 너는 앞으로 귀여운 딸 하나를 낳게 될 것인데 조심해서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대신에 그 딸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가난해져서 매일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소년이 절을 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 이미 백발의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년은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소년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까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에서는 아침 햇살이 싱그럽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창 쪽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다이아몬드다. 소년의 손에는 정말 다이아몬드가 쥐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꿈에서 할아버지가 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꿈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진짜였습니다. 옳지, 이 다이아몬드를 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야지. 그 돈으로 놀고 먹는다면 얼마 안 가서 모두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미천을 몇십 배로 불려서 잘 살아야겠다. 소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살며 예쁜 색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그 할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한 게 있거든. 먼 훗날에 딸이 생기면 잘 키워야지.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대신 바쳐야 할 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쳐야 하는 거야. 소년은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였던 소년은 매우 부유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예쁜 색시를 아내로 맞았으며 나라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장사꾼이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뱀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장사꾼은 질겁을 했습니다. 오싹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발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바닥에 딱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뱀은 자꾸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장사꾼 바로 앞까지 오더니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독사였습니다. 장사꾼은 꼼짝도 못하고 몸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마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는 날이면 잠깐 동안에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귀여운 딸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일 죽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딸을 뱀에게 시집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뱀의 색시가 되는 겁니다. 장사꾼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뱀에게 시집가다니 어찌 될 말입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 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딸이 뱀의 색시가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사꾼은 문득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딸을 바쳐야 한다는 할아버지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 일을 예고했던 것일까? 그렇다고 하필이면 딸을 뱀에게 바쳐야 한다니 너무하지 않은가? 장사꾼은 슬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그 말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이아몬드 대신 딸을 바쳐야 할 때가 비로소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대답을 하십시오. 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까?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딸을 바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뱀은 더욱 바짝 다가서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딸을 주겠다는 거지요? 다짐을 받는 듯한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이 이렇게 말하자 그의 앞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도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인다면 당신의 목숨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장사꾼은 허리를 꾸벅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고 마음속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뱀에게 시집 보낸단 말인가. 아무리 굳게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은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뱀에게 딸을 줄 수는 없어. 이 일을 알게 되면 딸과 아내는 얼마나 놀랄까. 그의 머릿속은 뒤숭숭하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기 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없어진 자리에 오두막 한 채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오두막 안을 기웃거리니 안에는 자기의 아내와 딸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은 전처럼 훌륭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넝마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오두막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딸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집이 없어지더니 이 꼴이 되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장사꾼은
조금 전 뱀이 나타났을 때 그랬으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딸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지 그까짓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 않겠어요? 딸이 이같이 위로해주는 말을 듣자 아버지는 더욱 딸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귀엽고 마음씨 고운 딸을 어떻게 뱀에게 시집 보낸단 말인가. 정말인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아버지는 이같이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늦었어요? 도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얼굴빛이 아주 좋지 않아요. 아니, 남편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던 길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그 흉측한 뱀에게 시집 보내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정말 안 될 말이야. 그 말을 다 듣고 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하겠어요. 아버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길이라도 가겠어요. 그렇다고 어찌 너를... 제 한 몸으로 아버지의 목숨이 살아나고 우리 집안이 전처럼 잘 살게 된다면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기꺼이 그 약속대로 하겠으니 아버님은 아무 걱정도 마세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볼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애써 슬픔을 감추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사꾼과 그의 가족들은 불편한 오두막에서 사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마음만 편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나 보군요. 그동안 찾아오는 손님이 한 사람 없던 우리 집에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장사꾼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그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찾아온 방문객을 보는 순간 즐겁을 했습니다. 문 밖에는 큰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불행한 날이 다가온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뱀이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딸을 주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꾼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팀엔가 아내와 딸이 문까지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을 와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너같이 무서운 괴물에게 내 딸을 줄 수 없어. 차라리 나를 죽여줘. 내가 죽겠어. 그러자 딸이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시집가겠어요. 어떤 괴물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께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그럴 순 없어. 네가 뱀에게 시집을 가다니. 그럴 순 없단 말이야. 그러나 딸의 고집도 여간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아버지를 살리고 집안이 다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데 아버지 말을 따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모든 걸 제게 맡기세요. 그리고 딸은 뱀 앞에 선뜻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시집 가겠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 목숨은 살려주셔야 해요. 이 말에 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어머니가 부축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시집을 오겠다고 나서자 뱀은 딸에게 결혼 약속으로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같이 딸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뒤 뱀은 한번 제주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뱀은 껍질을 벗고 나니 한 사람의 잘생긴 젊은이로 변하는 게 아닙니까? 아주 건강한 젊은이로 말입니다. 딸은 깜짝 놀랐으나 다시 정색을 하고 그 젊은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당신은 지금 본 일들을 모두 비밀로 해둬야 해요. 내일 아침 돌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오겠어요. 이처럼 매일 찾아오겠으니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딸은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의 사실을 혼자서만 알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에 딸이 눈을 떠보니 뱀은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딸이 뱀에게 물려 죽지는 않았을까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샌 양치는 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 무서운 뱀과 하룻밤을 지냈는데 뭐가 그래도 좋은가 싶어서였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뱀에 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딸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치는 딸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몹시 꾸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하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뱀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뱀은 제주를 넘고 껍질을 벗어서 젊은이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딸이 그 까닭을 묻자 뱀은 슬픈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나를 찾아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더니 뱀은 힘없이 스르르 어리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뱀의 비밀을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슬피 울면서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숨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뱀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연하게도 그 뱀이 살고 있는 곳을 발견한 것은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한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어느 날 문 밖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인형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소녀는 개를 뒤쫓아갔습니다. 마을 동구 밖 외딴 곳에 이르자 풀숲에서 여우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개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인형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소녀는 기뻐하며 인형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형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곳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한 소녀는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인형이 이 구멍으로 떨어졌구나. 그리하여 소녀는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얼마쯤 들어가자 또 다른 구멍이 나왔습니다. 그 구멍은 더욱 넓었습니다. 소녀는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녀가 다시 땅 위로 나왔을 때야야 인형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인형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인형을 꼭 껴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나, 정말인지 예쁜 꽃이구나. 거기에는 성이 하나 서 있었고 그 둘레엔 아름다운 꽃이 잔뜩 피어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인형을 찾으려고 뛰어다녀서 그런지 배가 고프구나.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어올까? 하고 소녀는
얼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가자 한복판에 테이블이 있고 10사람 분의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는 역시 10사람의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녀가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가자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옆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에는 크고 무서운 뱀 10마리가 몸을 꿈틀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 끔찍해라. 하마터는 소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래 윗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도 덜덜 떨렸습니다. 소녀는 뚫린 구멍으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들은 몸을 뒤척이더니 껍질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0사람의 훌륭한 젊은이로 둔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녀는 젊은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뱀 껍질을 창문 밖으로 내던진 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여, 이리 와서 우리들의 껍질을 불태워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 소리는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젊은이들은 기도를 마치자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소녀는 젊은이들이 자기 머리 위에서 코를 골고 자기 시작한 것을 본 후에야 간신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소녀가 눈을 뜨자 이미 뱀들은 없어진 뒤였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지나온 구멍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장사꾼의 딸은 자기를 곧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소녀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성으로 갔습니다. 두 소녀는 침대 밑에 숨어 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어젯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껍질을 벗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장사꾼의 딸은 자기의 남편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참을성 있게 10사람의 젊은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장사꾼의 딸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벗어 던진 껍질을 불에 태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껍질이 타버린 것을 안 10사람의 젊은이들은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린 살았어요. 장사꾼 딸의 남편은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10사람이 모두 왕자였어요. 하고 남편은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 왕비는 마녀였는데 그 마녀가 나쁜 깨로 마법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껍질을 태워버렸으니 마법도 타버린 셈이 되어 이렇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젊은이들, 아니 왕자들은 번갈아 가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 장사꾼의 딸은 왕자인 남편이 살던 성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나귀의 재채기.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약간 어수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당나귀에 싣고 시장에 내다 팔아 그날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장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은 높다른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의 당나귀는 나무 그늘에 앉아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장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가지를 치고 있는 장을 본 나그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무 위에 있는 분, 나는 그렇게 가지를 치는 것을 처음 보는데
그래, 기분이 어떻소? 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뭐 대단할 게 없습니다. 나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자른 나무를 모아 합하면 작은 산 하나의 높이만큼은 될 거요. 장은 자랑이라도 하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그래요? 거 믿을 수 없는데요?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장은 나그네의 말을 듣자 약간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듯 아니 나그네, 뭐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빙긋 웃으며 지금 당신이 올라타고 있는 가지를 치고 있지 않소? 그러니 그 가지가 잘라지면 당신도 땅 밑으로 떨어질 게 아니오. 하며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은 나그네의 말을 듣자 불끈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요? 재수없는 소리 마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놀리는 거요 뭐요. 싱거운 사람 같으니라고. 할 일 없으면 저기 저 당나귀하고 같이 낮잠이나 자시오. 하고 볼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나그네는 어깨를 움찔하며 내 말이 틀림없을 거요. 두고 보시오. 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그네가 사라지자 장은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네. 그놈의 얼굴에다 침이라도 뱉어줄 걸 그랬지. 하며 아직도 화가 안 풀린다는 듯 그쪽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주어 남은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치던 가지가 뚝뚝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장도 나무 위에서 가지를 안은 채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낮잠을 자던 당나귀는 때 아닌 홍두깨란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장을 쳐다봅니다. 당나귀의 표정은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은 아픈 것도 모르고 그저 어안이 봉봉해 있었습니다. 창피스러운 생각부터 들어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당나귀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약간 창피하기는 하나 당나귀가 소문을 퍼뜨릴 리가 없으니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야 장은 간신히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고 보니 옆구리가 몹시 결립니다. 장은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전 그 나그네가 짓거린 말이 그대로 들어맞지를 않았나? 이상한 일인데. 옳지. 어쩌면 그 사람이 예언자인지도 몰라. 장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래 맞았어. 틀림없는 예언자야.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내 앞날을 예언해달라고 말해보아야지. 하며 장은 곧 서둘러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장은 당나귀를 타고 나그네가 살아있는 쪽을 향해 곧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랴 이랴 당나귀를 채찍하며 한참을 달려가자 저만큼 나그네가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그네 잠깐만 기다리시오. 말 좀 물어봅시다. 하고 장이 소리쳤습니다. 힐끔 뒤를 돌아본 나그네가 아니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자 장은 숨을 헐떡거리며 맞습니다. 이렇게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앞날을 예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며 꾸벅 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문을 알 수 없는데요? 어째서 내가 예언자라는 거지요? 나그네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가지 위에 있는 나를 보고 당신이 가지 위에서 곧 떨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 말이 그대로 들이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위에서 떨어져 본 일이 없는 내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요.
그러니 당신이 예언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며 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그네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한번 빙그레 웃더니 참 용케도 뒤쫓아왔습니다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예언자 선생, 제발 한 가지만 예언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말 부탁입니다. 하며 장이 머리를 조아리자 나그네는 거만한 태도로 정 그렇다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지요. 그러나 꼭 하나만 물으시오. 한 번만 대답해 주리다. 하며 정말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은 비로소 안심했다는 듯이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꼭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하고 장이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역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 그래? 당신이 죽는 건 말이요. 당신이 죽는다는 날은 당신이 저 당나귀가 재채기를 3번 할 때일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장은 입을 딱 벌리면서 저 당나귀가 재채기를 3번 할 때라고요? 예언자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요. 하면서 땅에 머리가 닿도록 굽신 절을 하고는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가면서 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당나귀 재채기 3번에 달린 목숨이라고 했겠다? 그렇지만 이 당나귀는 재채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야. 그러니 내 목숨은 아직 멀고도 멀었지. 장은 여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자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당나귀가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하면 누워버리고 걸어가 하면 잘 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버리는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습니다. 당나귀 녀석은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장을 태우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다 느닷없이 입을 대문짝하게 벌리더니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랐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더없이 당황한 장은 당나귀 등에서 내려오더니 당나귀의 콧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재채기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대개는 2번, 3번 연거푸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야단났는데? 장은 이렇게 생각하자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나귀에게서 재채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당나귀의 콧구멍을 꽉 눌렀습니다. 얼마를 그러고 있으니까 드디어 재채기가 멎었는지 당나귀도 더 재채기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그때서야 손을 뗐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당나귀가 재채기를 할지 모릅니다.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려고 들면 재빨리 당나귀의 콧구멍을 막아야 했습니다. 장은 당나귀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서 당나귀와 나란히 걷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잘 가꾸어 놓은 채소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은 걸음을 멈추고 잘 가꾼 채소밭을 쳐다보며 연거푸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데 밭을 가꾸려면 저 정도로는 훌륭한 채소밭을 해놓아야지. 장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흙을 한 움큼 집어 살살 뿌려보았습니다. 이때 에취 하고 장의 당나귀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2번째 재채기가 끝난 셈입니다. 장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너무나 당황하여 당나귀 코에 모자를 뒤집어 씌우고 꽉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내 목숨은 이제 재채기 한 번에 달려있구나.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이젠 재채기를 하지 말아다오. 하고 당나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콧구멍이 막혀 통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발을 들고 머리를 냅다 저었습니다. 그러자 장은 더욱 힘차게 당나귀의 콧구멍을 틀어 막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재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다지? 하고 한탄을 하며 여러 가지를 궁리하다가 갑자기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오른 모양입니다. 장은 급히 동그란 돌멩이를 2개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당나귀의 오른쪽 콧구멍에, 다른 하나는 왼쪽 콧구멍에 틀어막았습니다. 이제는 염려 없어. 더 이상 재채기는 못하겠지? 장은 왜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진작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지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은 당나귀의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놈의 당나귀, 재채기 해볼 테면 해봐 하며 빙그레 웃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나귀가 입을 대문짝하게 벌리더니 에취 하고 3번째 재채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채기와 동시에 당나귀의 콧구멍에서 동그란 돌멩이가 마치 대포알같이 쌩 하고 튀어나오더니 장의 이마를 냅다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은 어이쿠 나 죽는다. 이젠 끝장이다 하면서 길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뿌리 작은 뿌리. 어느 부잣집에 아주 훌륭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온갖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큰 나무, 작은 나무, 무성한 나무, 기묘한 나무 등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 정원은 마치 어느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나무를 보아도 그저 탐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 집에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나무를 자식보다 더 아끼고 다듬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데다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잎 하나하나가 모두 푸릇푸릇한 것이 마치 낚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뜰에는 사철을 통해 꽃이 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갖가지 빛깔의 예쁜 꽃이 향긋한 꽃냄새를 1년 내내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나 야 정말 훌륭하구나 하고 감탄을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정원 한 귀퉁이에는 특별히 어린 나무만을 가꾸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이 어린 나무에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 아침 저녁 물을 주며 힘차게 자라라고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마리와 정원사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원숭이는 정원사가 일을 할 때나 쉴 때는 언제든지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정원사가 일할 때면 원숭이는 뒤를 따라와서 정원사의 솜씨를 흉내내거나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곁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원사가 앉거나 쉬거나 산책을 할 때면 재빨리 어깨에 올라와서는 온갖 재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정원사에게 먼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원사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생긴 후 지금까지 하루도 이 정원을 떠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살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두고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주인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더욱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원사가 늘 해온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귀중한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하며 근심을 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옆으로 왔습니다. 원숭이를 보자 정원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이 원숭이는 늘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지 않았나? 이 원숭이라면 내가 한 방법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한 정원사는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원숭이 씨,
의논한 일이 있는데 말이야. 실은 내가 일주일 정도 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동안 정원 일을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는 내가 하는 일을 매일 쭉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정원사가 물었습니다. 정원사의 말을 듣고 원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아저씨의 흉내를 낸다는 말씀인가요? 하며 원숭이는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사는 원숭이가 도망을 치려고 하자 글쎄 그렇다니까 걱정할 것 없어. 자네는 흉내를 내는 데는 선수가 아닌가? 내 오늘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두게 하고 말하고는 원숭이를 데리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던 원숭이도 차츰 정원사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정원사를 따라가며 열심히 설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을 돌며 자세히 설명을 한 정원사는 다시 한번 원숭이에게 요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지? 큰 나무에는 물을 많이 주는 거야. 작은 나무에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간단히 말하면 큰 뿌리가 있는 나무에는 넉넉히 주고 뿌리가 작은 나무에는 적당히 물을 주란 말이야. 나무 뿌리의 크기에 따라 물을 주는 양이 달라지니까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정원사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원사의 친절을 설명을 들은 원숭이가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어요. 큰 뿌리에는 물을 넉넉히, 작은 뿌리에는 적당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사는 아주 만족해하며 그렇지. 자네는 아주 머리가 좋은데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정원 일이 해결되자 정원사는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원숭이의 전송을 받으며 정원사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원숭이는 정원사가 말한 대로 정원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정원에 나왔습니다. 정원으로 나온 원숭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큰 뿌리에는 물을 넉넉히, 작은 뿌리에는 적당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큰일입니다. 나무 뿌리가 큰지 작은지를 통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숭이는 정원사에게 그것을 묻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하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원숭이가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원숭이는 그 길로 밖으로 달려나가 자기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습니다. 정원에 모인 원숭이는 왁자지껄 제멋대로 떠들어댔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 뿌리의 크기를 보고 싶단 말이야. 잠깐만 수고 좀 해주게. 하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떼가 한 번에 달려들어 나무 밑을 부지런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나무 뿌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이 나무 뿌리는 큰데? 하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넉넉하게 큰 나무 뿌리에 주고 나서 이번에는 이 어린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은데? 하니까 원숭이 떼가 어린 나무에 달려들어 또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루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과연 이 나무 뿌리는 별로 크지 않군. 그러니까 물은 적당히 하고 말하면서 어린 나무 뿌리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원숭이 친구들이 시키기도 전에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무 뿌리가 보이도록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뒤따라가서 물만 주면 되도록 했습니다. 원숭이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건 작군. 그러니까 적당히. 저건 큰데? 그러면 넉넉히. 이렇게 원숭이는 부지런히 넉넉히, 적당히, 넉넉히, 적당히 하고 외치며 물을 주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원사가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대충 보고를 한 정원사는 줄 다름질쳐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정원에 들어선 정원사는 너무도 기막힌 광경에 놀라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정원사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나무들입니다. 그렇게 울창하던 큰 나무도 가지를 뻗기 시작하던 어린 나무도 정원의 나무라는 나무는 모두 뿌리를 드러낸 채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싱싱하던 나무들이 한결같이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원숭이에게 일을 맡긴 자신을 후회해 보아야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숭이가 의기양양한 태도로 정원사에게 다가오더니 아저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큰 뿌리에는 물을 넉넉히, 작은 뿌리에는 적당히 하며 제법 손짓을 해가며 흉내를 냈습니다.